어느 날 정체불명의 거대한 소행성이 태양계에 나타납니다. 인류는 당연히 탐사대를 보내죠. 그런데 내부에 들어간 사람들은 곧 자신들의 상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겉으로는 평범한 암석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도시가 있었고 문명이 있었고 끝없이 이어지는 공간이 존재했거든요. 그리고 그 공간의 끝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류가 발견한 것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시간 그 자체와 연결된 문이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챕터 1. 돌의 접근. 스톤과 냉전의 지구. 1996년의 지구는 팽팽한 긴장 속에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동과 서가 핵무기의 그늘 아래서 서로를 노려보던 그 시절, 미국과 소련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위태로운 균형 위에서 세계를 붙들고 있었거든요. 냉전은 이미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무게에 짓눌린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팽팽하던 지구의 시선이 어느 날 갑자기 우주로 향하게 됩니다. 태양계 외곽에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망원경 렌즈 속에 작고 낯선 점 하나에 불과했지만 궤도를 계산할수록 천문학자들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소행성처럼 보였어요. 형태도 크기도 얼추 소행성과 비슷했거든요. 하지만 그 궤도가 문제였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궤도로도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중력의 법칙을 따르는 척하면서도 어딘가 미묘하게 그 법칙을 비껴가는 경로로 태양계 안쪽을 향해 천천히 아주 정밀하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스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냥 돌덩이라는 뜻이지만 그 이름에는 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수십억 년의 시간 속에서 굴러온 것 같으면서도 누군가의 손에 의해 정교하게 다듬어진 것 같기도 한 그 돌덩이는 지구 전체의 시선을 잡아당기기 시작했거든요. 스톤의 크기는 어마어마했어요. 지름이 300km에 달하는 거대한 암석 덩어리였는데 표면은 거칠고 황량했지만 완벽한 타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이 만든 소행성이 이런 형태를 가지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톤은 지구와 아주 가까운 궤도로 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충돌 경로는 아니었어요. 그게 더 묘했거든요. 마치 누군가가 지구 옆에 정박하려는 것처럼 스톤은 지구와 달 사이의 공간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도록 설계된 것 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이 세상에 알려지자 미국과 소련은 각자의 방식으로 반응했어요. 소련은 즉각 군사적 관점에서 스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거대한 돌덩이가 무기 플랫폼이 될 수 있는지, 혹은 외계의 기술이 담겨 있다면 누가 먼저 그것을 손에 넣느냐가 다음 반세기의 패권을 결정할 것이라고 봤거든요. 미국도 다르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과학적 탐사를 내세웠지만 국방부와 나사 사이에는 스톤을 둘러싼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국제탐사대 구성 논의가 시작됩니다. 스톤이 어느 한 나라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미국과 소련 그리고 몇몇 동맹국들이 함께하는 공동 탐사라는 형식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그 탁자 아래에서 두 강대국은 서로의 발목을 걸고 있었습니다. 협력이라는 이름을 빌린 경쟁이었고 과학이라는 외피를 두른 첩보전이었거든요. 바로 이 시점에 패트리샤 발랏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수학자였어요. 그것도 그냥 수학자가 아니라 25이라는 놀라울 만큼 젊은 나이에 이미 물리학과 수학의 경계 어딘가에서 아무도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혼자 풀어낸 천재였습니다. 러시아계 미국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두 문화 사이에서 자라며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감각을 늘 품고 살았어요. 그 소외감은 그녀를 사람 대신 숫자 곁으로 밀어넣었고 숫자들은 그녀에게 배신하지 않는 언어가 되어주었습니다. 패트리샤는 스톤의 궤도 이상 현상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한
소수의 연구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녀가 주목한 것은 단순한 궤도의 이상함이 아니었습니다. 스톤이 방출하는 미세한 에너지 신호였는데 그것은 자연적으로는 발생할 수 없는 패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스톤 내부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암시였어요. 그 논문 하나가 패트리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탐사대를 꾸리던 나사의 관계자들이 그녀를 찾아왔어요. 정확히는 설득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것을 통보하러 온 것에 가까웠습니다. 패트리샤 발라시, 당신이 스톤에 가야 한다고요. 그녀는 망설였어요. 우주는 그녀의 영역이 아니었고 그녀는 탐험가가 아닌 연구자였습니다. 책상 앞에서 펜을 들고 우주를 이해하는 사람이었지 직접 우주로 날아가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스톤이 내보내는 그 낯선 신호의 패턴이 그녀가 몇 년 동안 홀로 연구해온 이론과 기묘하게 겹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탐사대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군인과 과학자, 정치적 임무를 띤 인물들과 순수하게 지식을 향해 달려드는 연구자들이 한 배 안에 탔습니다. 미국 측 대표단과 소련 측 대표단은 서로를 향해 정중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어요. 스톤으로 향하는 이 여정은 과학의 역사에 남을 탐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냉전이 우주로 연장된 전장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탑승한 우주선이 지구를 벗어나 스톤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 거대한 돌덩이 안에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단순한 우주적 경이로움이 아니라 인류가 품어온 모든 질문들의 끝에 서 있는 무언가라는 것을요. 챕터 2. 소행성 내부로 죽은 도시들의 침묵. 스톤의 표면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을 때 탐사대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우주복 안에서 각자의 숨소리만이 들렸고 그 숨소리조차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밑에 있는 것은 그냥 돌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매끄럽고 너무나 정확한 기하학적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자연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이 한눈에 느껴졌거든요. 표면 곳곳에는 미세한 격자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그것이 단순한 균열이 아니라 어떤 설계의 흔적이라는 사실이 가까이 다가설수록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진입로는 생각보다 쉽게 찾아졌어요. 마치 누군가가 오래전에 문을 열어두고 떠난 것처럼 스톤의 한쪽 면에는 완벽한 타원형의 계구부가 있었습니다. 탐사대는 그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좁고 어두운 통로였다가 조금씩 나아갈수록 공간이 넓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모두의 숨이 돋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내부였어요. 그런데 그 내부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규모였습니다. 소행성이라고 했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고 그 텅 빈 공간이 어마어마했어요. 위를 올려다보면 천장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사방으로 뻗어나간 구조물들이 마치 거대한 원통형 세계의 내벽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샤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이것은 소행성의 내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세계였어요. 스톤의 내부는 총 7개의 챔버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각각의 챔버는 저마다 다른 크기를 가지고 있었고 저마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탐사가 시작된 첫 번째 챔버는 길이만 해도 수백 킬로미터에 달했어요. 탐사대원들이 그 안에 서 있는 동안 그들은 마치 거대한 깡통 안에 들어간 개미처럼 작게 느껴졌습니다. 내벽에는 중력을 만들어내는 회전이 없었지만 어떤 원리인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발을 딛는 감각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스톤은 그 자체로 중력을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챔버 안쪽, 그 드넓은 공간의 바닥에 그것들이 있었습니다. 도시들이었어요. 완전히 버려진, 하지만 여전히 형태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도시들이 챔버의 바닥면을 따라 펼쳐져 있었습니다. 건물들은 낮고 단단한 형태를 하고 있었고 그 재질은 지구에서 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마치 살아있는 금속처럼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흔적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보존 상태가 완벽했습니다.
먼지 한 톨 쌓이지 않은 거리, 무너지지 않은 벽, 여전히 형광빛을 유지하는 창문들, 시간이 이곳을 건드리지 않은 것 같았어요. 탐사대는 조심스럽게 그 도시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공기의 흐름도 없었고 소리도 없었고 움직임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방금 전까지 누군가가 여기 있었던 것 같은 기묘한 느낌이 자꾸만 따라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알 수 없는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어딘가로 이어지는 복도 끝에는 희미한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이 도시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잠시 비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탐사대원 중 한 명이 멈춰 섰어요. 그의 손이 한 건물의 벽면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에 새겨진 것을 다른 대원들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을 때 침묵이 통신망을 가득 채웠어요. 그것은 문자였습니다. 인류의 문자였어요. 영어도 있었고 러시아어도 있었고 그 외에도 지구의 다양한 언어들이 뒤섞여 벽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분명한 이 구조물의 벽에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인간들이 쓰는 바로 그 언어가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패트리샤는 그 문자들을 손끝으로 가볍게 짚었어요.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장갑을 통해서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질문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누가 이것을 썼는지, 언제 쓰여진 것인지,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다른 모든 질문들을 집어삼키면서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미래의 언어를 어떻게 담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더 정확히는 이것이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 맞기는 한 걸까요? 스톤이 품고 있는 비밀은 그 외형의 기묘함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탐사대는 이제 막 그 가장 바깥 표면을 긁어내기 시작했을 뿐이었어요. 챕터 3. 인류가 쓴 역사, 기록, 도서관과 예언된 재앙. 그 문자들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는 사실은 패트리샤가 처음으로 알아챘어요. 벽면을 빼곡히 채운 문자들은 일정한 패턴을 이루고 있었고 그 패턴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무언가를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벽면이 단순히 글자만을 품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글자들 사이사이에는 도표가 있었고 기호들이 있었으며 때로는 지도처럼 보이는 형상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탐사대는 이 공간이 단순한 거주 구역이 아니라는 결론에 빠르게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도서관이었어요. 아니, 도서관이라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것은 기록 보관소였고 데이터베이스였으며 어쩌면 인류 전체의 기억을 한 곳에 압축해 담아놓은 거대한 저장소였습니다. 스톤의 건조자들, 즉 먼 미래의 인류가 이 소행성 크기의 구조물을 만들면서 그 내부의 방대한 역사의 기록을 함께 새겨 넣었던 거예요. 패트리샤는 자신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종류의 벅참이었는데 마치 인류라는 존재가 살아남았다는 증거를 직접 눈으로, 손으로 확인하는 느낌이랄까요? 이 기록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순간의 인류가 결국 어딘가에 닿는다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안도감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기록들을 해독하는 작업이 시작되면서 패트리샤의 수학적 직관이 가장 먼저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언어학자가 아니었어요. 물리학자였고 수학자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오히려 강점이 됐어요. 그녀는 언어를 문법의 체계로 보지 않고 수학적 구조의 패턴으로 읽어냈거든요. 문자의 반복 빈도, 기호들 사이의 간격, 도표 내부의 수열들, 이런 것들이 그녀의 눈에는 숫자처럼 보였고 숫자처럼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원들이 언어적 접근에서 막힐 때 패트리샤는 구조적 접근으로 그 벽을 허물기 시작했어요. 해독의 첫 번째 돌파구는 날짜체계였습니다. 기록들 곳곳에 삽입된 수열이 특정한 간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간격이
천문학적인 주기와 대응된다는 것을 패트리샤가 알아챈 거예요. 그리고 그 주기들을 현재의 달력 체계와 맞춰보자 기록들이 언제의 사건을 기술하는지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록들은 수백 년 전의 일을 담고 있었어요. 어떤 것들은 수천 년 후의 일을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놀랍도록 가까운 미래의 일을 담은 기록들도 있었어요. 그것은 전쟁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핵전쟁이었어요. 기록이 묘사하는 재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날짜가 있었고 구체적인 장소가 있었으며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탐사대가 스톤 내부에서 이 기록을 읽고 있는 그 시점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미래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몇 년, 어쩌면 10년 남짓의 시간 안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패트리샤는 그 수치들을 3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4번, 5번도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기록은 분명하게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래의 인류가 이 기록들을 스톤 안에 새겨 넣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 시작점에 바로 이 재앙이 있었다는 걸 기록해뒀던 거예요. 이 사실이 탐사대 내부에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퍼지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경이로움과 흥분이 뒤섞여 있던 공기 속으로 무겁고 차가운 무언가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공포이기도 했고 책임감이기도 했어요. 자신들이 발견한 것이 단순한 고고학적 유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고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부터 탐사대 안에서 다른 종류의 긴장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스톤 탐사는 미국과 소련의 공동 프로젝트였어요. 냉전의 한복판에서 양국이 공식적으로는 협력하고 있었지만 그 협력이라는 겉모습 아래에는 언제나 경쟁과 불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보를 먼저 얻으려는 욕구, 상대방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계산, 이런 것들이 스톤 내부에서도 작동하고 있었어요. 핵전쟁의 예언을 담은 기록을 해독했다는 사실은 두 나라 모두에게 극도로 민감한 정보였습니다. 소련 측 대원들은 자국 상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고 미국 측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보고의 내용이 서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정보를 포함하고 어떤 정보를 유보할 것인지가 국가의 이익에 따라 다르게 판단됐던 거예요. 패트리샤는 그 균열을 느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기록을 함께 읽으면서도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요. 그녀에게 특히 힘들었던 건 자신이 해독한 수학적 분석의 결과가 이 정치적 게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패트리샤에게 그 기록들은 인류의 이야기였습니다. 경고이자 증언이었고 살아남은 자들이 남긴 기억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그것은 협상의 카드가 되고 정보전의 재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수학이 가장 순수한 언어라고 믿었던 그녀에게 그 순수함이 이렇게 빠르게 정치의 언어로 번역될 수 있다는 사실이 씁쓸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탐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서관은 아직 그 대부분이 열리지 않은 채로 있었어요. 해독된 것은 전체의 극히 일부였고 알아내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톤 자체가 아직 완전히 탐사되지 않았어요. 도서관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 거대한 구조물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만든 미래의 인류가 왜 이것을 과거로 보냈는지, 이런 질문들이 패트리샤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벽면을 바라봤어요. 수천 년 후에 인간이 새긴 문자들이 지금 이 순간의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챕터 4. 웨이의 문, 7번째 챔버의 비밀. 그 질문들이 패트리샤를 잠 못 들게 하던 어느 날 탐사대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스톤의 가장 깊은 곳, 지금까지 접근이 허락되지 않았던 영역에서 새로운 통로가 발견됐다는 거였습니다. 도서관에서 한참을 더 들어가야 하는 곳, 탐사대원들이 아직 지도를 완성하지 못한 구역에서 7번째 챔버로 이어지는 문이 열렸어요. 그 문을 처음 발견한 건 탐사대 소속 엔지니어들이었는데
그들이 발견한 것을 보고해왔을 때 지휘부는 처음에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워낙 스톤이라는 공간 자체가 인간의 상식을 매 순간 비틀어 놓는 곳이었으니까요. 7번째 챔버, 그 이름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 그 공간에 들어선 탐사대원들이 목격한 것은 단순한 방이나 구획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끝이 없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 아니 통로가, 아니 그 어떤 단어로도 쉽게 담을 수 없는 무언가가 거기 펼쳐져 있었어요. 직경이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원통형 공간이 어떤 벽도 없이 저 너머로 끝없이 뻗어 있었습니다.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었어요. 광원이 없는데도 공간 자체가 은은하게 발광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희뿌옇게 밝았습니다. 탐사대원들은 그것을 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영어로 길 또는 방법을 뜻하는 그 단어가 어떻게 이 공간의 이름이 됐는지는 분명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이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웨이, 그것은 길이었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는 길인지, 얼마나 긴 길인지, 애초에 끝이 있기는 한 건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탐사팀이 수킬로미터를 이동해도 벽이 보이지 않았고 공간의 형태가 바뀌지 않았어요. 돌아올 때 쓴 거리 측정 장비는 그들이 스톤의 내부 공간보다 이미 훨씬 더 먼 곳까지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스톤의 외부 크기를 생각하면 그 안에 이렇게 긴 공간이 존재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웨이는 존재했어요. 현실이었고 측정 가능했으며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의 발이 느끼는 바닥은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그 터널 안의 물리법칙은 지구의 것과 동일하게 작동했어요. 중력이 있었고 온도가 있었고 공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간의 크기 자체가 외부 현실과 모순을 이루고 있었어요. 스톤의 외벽에서 측정한 크기는 분명히 유한했는데 그 내부에는 외부보다 훨씬 더 큰 공간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수학을 사랑하는 패트리샤에게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경이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공간 자체의 위상학적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우리가 사는 3차원 공간의 규칙이 그 안에서는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 혹은 웨이가 아예 다른 차원의 공간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탐사대 내부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렸어요. 일부는 이 발견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밤을 새워가며 측정 데이터를 분석했고 엔지니어들은 웨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방법을 의논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이 퍼져나갔습니다. 끝이 없는 공간이라는 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몇몇 대원들은 웨이의 입구 근처에만 서 있어도 이유 모를 불안감을 느낀다고 했어요. 거기서 불어오는 바람, 너무나 일정하고 너무나 조용해서 오히려 기묘하게 느껴지는 그 공기의 흐름이 뭔가를 암시하는 것 같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측정해보니 웨이 안에서의 시간 흐름이 바깥과 미세하게 차이가 난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였지만 그 차이는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 즈음 탐사대에 한 가지 변수가 생겼어요. 소련 측 대원 중 한 명인 가루라는 인물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래 지질학 전문가로 팀에 합류한 인물이었는데 웨이의 발견 이후 그의 행동이 미묘하게 달라진 거예요. 다른 대원들이 경이로움과 두려움 사이를 오갈 때 가루는 너무나 침착했습니다. 놀랍도록 빠르게 상황을 정리하고 데이터를 취합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 침착함이 처음에는 전문성처럼 보였지만 패트리샤를 비롯한 일부 대원들은 점점 다른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루가 수집하는 정보의 양과 종류가 지질학 전문가로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가루는 웨이의 물리적 특성에 특히 관심이 많았어요. 공간의 연장성, 시간 지연의 정도, 웨이 내부에서의 중력 분포,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에게 보고되는지가 불분명했어요. 탐사대 전체가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오지 않는 메모들이 있었고 가루의 방에서는 종종 혼자
무언가를 작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패트리샤는 처음에 그것을 자신의 예민함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소련 측 대원들 전부가 자국에 별도로 보고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루의 경우는 그것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니면 뭔가를 위해 준비하는 것처럼 그의 시선은 항상 웨이의 입구를 향해 있었어요. 그 거대한 터널이 단순한 통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탐사대 안에서 조용히 퍼지기 시작한 건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웨이는 어쩌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아니면 군사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무한에 가까운 공간, 시간 지연이 발생하는 환경, 외부에서 탐지되지 않는 구조, 이런 특성들을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전략적 가치가 엄청날 수 있었어요. 미래의 인류가 이것을 만들었을 때 그런 목적을 염두에 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분명히 그런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샤는 웨이의 입구 앞에 서서 그 깊이를 눈으로 가늠하려 했어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시선을 뻗어도 끝이 없었고 저 너머에는 그냥 밝은 공간이 계속됐어요. 수천 년 후의 인간들이 이것을 만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꿈을 담았을까요? 그리고 왜 이것을 과거로 보내야 했을까요? 그 질문들이 웨이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패트리샤의 마음속을 조용히 휘감았습니다. 챕터 가테오나 미래에서 온 인류. 그 질문들이 아직 패트리샤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 때였어요. 웨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빛의 변화였어요. 웨이 내부를 채우고 있던 그 고른 밝음이 어느 한 지점에서 조금 달라지는가 싶더니 곧 형체가 생겨났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아니, 사람처럼 보이는 무언가였습니다. 탐사대원들이 하나둘 그 방향으로 시선을 모았어요. 무기를 들어야 하나, 뒤로 물러서야 하나, 누구도 선뜻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그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걸어오는 방식부터가 달랐어요. 조심스럽지 않았거든요. 위협적인 것도 아니었지만 두려움이 없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웨이 안의 공간에 완벽하게 익숙한 사람들, 이 거대한 터널이 자신들의 집인 사람들처럼 움직였어요. 그들이 가테우나였습니다. 수천 년 후의 지구에서 이 소행성을 만든 인류의 후손들, 그것도 웨이 안에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패트리샤가 그들을 처음 마주했을 때 느낀 건 공포보다는 혼란이었습니다. 생김새는 분명히 인간이었어요. 눈이 두 개고 팔이 두 개며 목소리가 있고 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입고 있는 것도 들고 있는 것도 서로 주고받는 말의 방식도 낯설었어요. 언어는 어딘가 영어와 닮아 있으면서도 달랐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갈라져 나온 가지처럼 같은 뿌리에서 왔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란 말이었어요. 그들이 스스로를 설명했을 때 패트리샤는 그제야 이 소행성의 역사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테오나는 단순히 미래의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인류가 두 갈래로 나뉜 이후에 한쪽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천 년 후 지구에서는 거대한 문화적 분열이 일어났어요. 기술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쪽과 자연스러운 인간의 방식을 지키려는 쪽이 서로 다른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게셀이라고 불리는 쪽은 유전자 변형도, 신체적 개조도, 기술적 향상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들에게 인간이란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계속 발전해가는 가능성이었습니다. 반면 나데라이트라고 불리는 쪽은 그런 변화에 저항했어요. 인간의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가진 형태를 소중히 여겼고 과도한 기술적 개입이 인간성을 훼손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은 종에서 출발한 두 집단이 수세대에 걸쳐 점점 다른 삶의 방식을 쌓아갔어요. 가테오나는 그 중에서도 독특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게셀과 나데라이트 사이의 어딘가에서 자신들만의 길을 만들어 온 사람들이었어요. 기술을 거부하지도, 그렇다고 인간성을 포기하지도 않으면서
웨이라는 특수한 공간 속에서 수백 년을 살아온 집단이었습니다. 웨이 내부에서의 시간은 바깥과 달랐어요. 그 안에서는 시간이 조금 다르게 흘렀고 덕분에 가테오나는 바깥 세계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쌓아왔습니다. 패트리샤와 처음 이야기를 나눈 가테오나, 인물은 올마였어요. 젊은 여성처럼 보였지만 나이를 가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눈빛이 너무 침착했거든요.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침착함이었어요. 올마는 패트리샤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는데 그 영어가 묘하게 고풍스러웠습니다. 오래된 문헌에서 배운 언어처럼 발음은 정확한데 억양이 어딘가 어색한 방식이었어요. 올마는 탐사대가 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20세기의 지구에서 사람들이 이 소행성에 도착할 거라는 것도, 그들이 웨이 안으로 들어오려 할 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예상한다는 것과 실제로 마주하는 것 사이에는 늘 거리가 있다는 걸 올마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그 말이 패트리샤의 가슴에 이상하게 와닿았습니다. 올마도 패트리샤처럼 알고 있는 것과 느끼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수천 년 흐르고 기술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해도 아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 사이의 그 간격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패트리샤의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하지만 가테오나 사람들 모두가 올마처럼 조용하고 차분한 방식으로 탐사대를 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경계하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어요. 20세기의 지구인들, 냉전의 한복판에서 온 사람들, 아직 핵전쟁의 그림자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 겹으로 섞여 있었습니다. 연민이기도 했고 불안이기도 했으며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움이기도 했어요. 그 안타까움의 이유를 패트리샤가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건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가테오나는 과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20세기 지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역사로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 역사 속에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탐사대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가테오나 사람들에게는 기묘한 감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역사책에서 읽은 인물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 알고 있지만 낯선 그 감각이었어요. 패트리샤는 올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소행성이 지구 궤도에 나타난 이유에 대해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가갈수록 질문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났어요. 가테오나가 존재한다는 것, 그들이 웨이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인류가 그토록 다른 두 갈래로 나뉘었다는 것, 이 모든 게 패트리샤가 가지고 있던 세계의 틀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시간의 조각 안에 살고 있었는지를 느끼는 그 감각, 그것이 패트리샤를 조용히 압도하고 있었어요. 챕터 6. 지구의 불꽃, 핵전쟁의 발발. 그 감각이 패트리샤를 조용히 누르고 있을 때 스톤 바깥의 세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탐사대가 웨이의 통로를 걷고 가테오나 사람들과 말을 섞고 수백만 년의 시간이 새겨진 복도를 바라보는 동안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지구는 숨을 참으며 벼랑 끝에 서 있었어요. 냉전이라는 말은 언제나 그 단어 안에 모순을 품고 있었습니다. 차갑다는 표현이 붙어 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공포와 불신,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열기가 가득했거든요. 미국과 소련은 서로를 향해 수천 기의 핵탄두를 겨누고 있었고 그 균형은 너무나 팽팽해서 아주 작은 자극 하나만으로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었어요. 탐사대가 스톤에 들어간 그 시점은 그 균형이 마지막 한 올만 남겨두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이 끊어졌어요. 스톤 안의 탐사대에게 처음으로 소식이 전해진 건 통신 장비를 통해서였습니다. 외부와의 연결이 완전히 끊긴 건 아니었어요. 스톤의 표면에는 아직 지구와 교신할 수 있는 채널이 유지되고 있었고 탐사대의 군사 지휘 계통은 정기적으로 상황 보고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보고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지구 쪽에서 오는 신호의 톤이 바뀌었고 전달되는 정보들이 조각조각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소식이 왔어요.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그 짧고 차가운 문장이. 탐사대원들은 그 소식을 각자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통신 장비 앞에 서 있었고, 어떤 이들은 즉시 군인으로서의 반응을 보이며 상황 파악에 나섰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아주 천천히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탐사대원들 중에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이가 있는 사람, 부모가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그 냉혹한 문장 앞에서 숨을 멈췄어요. 패트리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웨이의 안쪽 세계를 걷고 있었고 수백만 년 후 인류의 후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 광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구의 소식은 너무나 좁고 즉각적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것이 실감을 차단하는 방벽이 되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너지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그녀가 살았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그녀는 알 수 없었어요. 소식은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보고였지만 이후로 들어오는 내용들은 점점 더 처참해졌어요. 핵이 사용되었다는 것, 여러 도시가 타격을 받았다는 것, 지구의 통신 인프라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 생존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 이 모든 정보들이 조각조각 스톤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지구 쪽에서 오는 공식 채널의 신호가 끊기기 시작했어요. 군 지휘 체계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황이 바뀌었어요. 지구 쪽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톤을 향해서요. 스톤은 지구 궤도 안에 있었고 지구에서 접근 가능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탐사대가 처음 스톤에 진입할 때 사용했던 통로, 그리고 스톤 표면의 진입구들이 아직 열려 있었어요. 전쟁이 시작되고 문명의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살아남은 사람들 중 일부가 스톤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군인도 있었고 민간인도 있었으며 어떤 목적으로 오는 건지조차 불분명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공유하는 건 하나였습니다. 지구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저 거대한 소행성 안에 뭔가가 있다는 것. 탐사대의 지휘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혼란 속에 있었어요. 스톤은 탐사 중인 미지의 구조물이었고 그 안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피난민들이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탐사대 자체가 미국과 소련의 공동 운영 체계였는데 그 두 나라가 지금 서로를 향해 핵을 쏜 상태였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일했던 사람들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마주하며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스톤 안에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피난민들이 들어오면서 스톤 안의 인구가 늘어났고 지휘 체계가 흔들리면서 통제의 경계가 불분명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스톤의 자원을 확보하려 했고 어떤 사람들은 웨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가테오나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20세기 지구가 이런 방식으로 쓰러진다는 것을요. 그 알고 있음이 그들을 더 조용하게 만들었고 더 멀리 서게 했습니다. 패트리샤는 그 혼돈 속에서 이상하게도 더 명료해지는 자신을 느꼈어요. 지구가 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지금 그 지구 바깥에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이 그녀를 이상한 종류의 각성 상태로 밀어넣었습니다. 비겁한 안도감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자신이 여기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스톤이 지구 궤도에 나타난 이유가 이 모든 혼돈과 무관하지 않다는 느낌이 그녀의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어요. 챕터 7. 웨이 안으로 무한한 터널의 탐험. 그 각성의 감각이 패트리샤를 움직였어요. 스톤의 내부가 혼돈으로 들끓는 동안 그녀는 더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웨이, 그 거대한 터널 구조물의 입구는
이미 탐사대 초반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표면적인 조사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지만 패트리샤와 동료들은 이제 그 안쪽으로 진짜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부터 웨이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라는 것이 분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웨이의 입구는 스톤 내부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처음 그 앞에 섰을 때 탐사대원들이 느꼈던 것은 단순한 경외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어떤 불안함이었어요. 입구는 그냥 뚫려있는 통로가 아니었거든요. 웨이 안쪽에서 느껴지는 공기의 흐름이, 빛의 방식이, 심지어 중력의 방향까지도 밖과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마치 물리법칙이 이 지점에서 아주 조금 비틀려 있는 것처럼요. 그 비틀림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몸으로 느끼는 것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웨이 안에 들어서는 순간 이유 없이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패트리샤는 그 감각을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수학자인 그녀에게 웨이의 내부는 말 그대로 불가능한 공간이었거든요. 터널의 지름은 시작 지점에서 측정했을 때 일정한 값을 가졌는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 값이 변하지 않으면서도 내부가 그 직경이 허용하는 것보다 넓게 느껴졌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구조였어요. 패트리샤는 그 수치들을 노트에 적으면서 자꾸만 손을 멈췄는데 숫자들이 옳은데도 그 의미를 따라가는 것이 머리로는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웨이는 터널처럼 생겼지만 터널의 논리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탐사대가 웨이 안쪽으로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했을 때 그들은 첫 번째 도시를 만났어요. 도시라는 표현이 맞는지도 사실은 불분명했습니다. 웨이의 벽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구조물들의 집합이었는데 분명히 누군가가 살았던 흔적이 있었어요. 건물의 형태를 가진 것들, 광장처럼 보이는 공간, 그리고 아직도 희미하게 기능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떠났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거주했던 것이 아닌 존재들이 만든 곳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도시의 유물들을 분석하면서 탐사대는 놀라운 사실을 마주했어요. 그 문명은 지구의 역사에서 알려진 어떤 문명과도 일치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가테우나 사람들의 기술 수준과 완전히 같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제3의 존재들이 웨이를 거쳐 이곳에 머물렀다간 흔적이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탐사대원들은 천천히 그리고 어지럽게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웨이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에요. 웨이는 여러 문명들이 지나다니는 어떤 의미에서는 공유하는 거대한 통로였던 거예요. 다른 세계에서 다른 시간에서 온 존재들이 이 터널을 따라 이동하고 머물고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갈수록 이 정거장 도시들이 하나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어요. 수백 킬로미터 간격으로 비슷한 구조의 중간 거점들이 이어져 있었고 그것들은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공기의 성분이 달라 산소 마스크 없이는 버틸 수 없었고 어떤 곳은 중력이 지구의 절반 수준으로 바뀌어 있어서 탐사대원들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비틀거렸어요. 그 중력의 변화는 점진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는 순간 즉각적으로 전환되었는데 그 경계선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표지도 없고 예고도 없었어요. 웨이는 방문자들에게 자신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샤는 이 변화들을 기록하면서 점점 더 깊은 질문에 빠져들었어요. 왜 이 중간 도시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도시에 남겨진 흔적들이 왜 이렇게 다른 성격을 가지는지가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어떤 도시에는 수학적 기록들이 남아 있었어요. 패트리샤가 읽을 수 있는 기호 체계는 아니었지만 수학적 구조를 가진 무언가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숫자는 언어와 달리 형태로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그 기호들을 몇 시간이고 들여다보며 노트에 옮겼고 잠을 거의 자지 않으면서도 피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탐사대는 더 이상 전진하는 것이 현재의 장비와 인원으로는 불가능한 지점에 도달했어요. 단순히 자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웨이가 그 깊은 곳에서 보내는 신호들, 물리적인 변화들이 너무 예측 불가능해져서 안전 기준을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온도가 이유 없이 급격히 변하고 통신 장비가 오작동하며 어떤 대원들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지도가 있어도 소용없었어요. 웨이 안의 공간은 지도가 전제하는 선형적인 논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탐사대가 현재까지 파악한 웨이의 길이는 수만 킬로미터에 달했는데 그게 끝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가테우나 기록에는 웨이가 특정 지점에서 열린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왔어요. 열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로 열리는지를 탐사대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 열림이 웨이의 끝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웨이의 끝은 아마도 공간적인 끝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패트리샤의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그것은 시간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어떤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었습니다. 패트리샤는 웨이 안에서 탐사를 계속하는 동안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외부 세계의 혼돈, 지구가 불타고 있다는 사실, 스톤 내부의 긴장, 그 모든 것들이 웨이 안에서는 어딘가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이 공간이 그 모든 것들과 다른 층위에 존재하는 것처럼요. 그렇다고 그것이 도피감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선명한 목적 의식이었습니다. 웨이가 만들어진 이유, 이 수많은 문명들이 이 터널을 통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이 구조물이 지구 궤도에 나타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신이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는 감각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챕터 8. 노스크, 또 다른 인류의 그림자. 그런 감각이 패트리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을 무렵 스톤 바깥의 상황은 이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지구는 여전히 불타고 있었고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긴장은 스톤을 둘러싼 권력 다툼으로 번져가고 있었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위협이 조용히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그 위협은 인간들 사이에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웨이의 아주 먼 끝, 탐사대가 도달하지 못한 그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비의 오작동으로 생각했어요. 통신 신호에 잡히는 이상한 간섭, 어떤 방향성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는 압력의 파동, 그리고 웨이의 내벽에서 포착된 미세한 진동들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들을 분석한 가테오나 기록 전문가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패턴들이 이전에도 기록된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테오나가 남긴 방대한 자료 속에 바로 이 신호와 일치하는 패턴이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그리고 그 기록 옆에는 하나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노스크, 혹은 지구인들이 재번역한 표현으로는 자르트라고 불리는 존재들이었어요. 노스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웨이가 단순히 이동 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떠올려야 해요. 웨이는 수많은 문명들이 공유하던 공간이었고 그 안에서 교역이 이루어지고 지식이 오갔으며 때로는 전쟁도 벌어졌습니다. 가테오나는 그 웨이 안에서 번영했던 수많은 종족들 중 하나였고 그들의 기록에는 웨이를 통해 접근해오는 적대적인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집요하게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 존재들이 바로 노스크였습니다. 가테우나의 언어로 노스크는 경계 너머에서 오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그들은 웨이의 끝,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저편에서 출발해 웨이를 따라 이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가테우나의 기록이 전하는 노스크는 단순한 침략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전쟁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들이 아니었고 정복을 위해 군대를 조직하는 존재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 방식은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작동했어요. 노스크는 웨이 안의 물리법칙 자체를 변형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구간에서는 공간의 연결 방식이 바뀌었고 통로가 막혔으며 어떤 구역은 아예 분리되어 다시는 접근할 수 없게 되었어요. 가테우나가 그토록 방대한 양의 기록을 남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노스크에 의해 잃어버린 구역들, 차단된 통로들, 그리고
그것이 문명 전체에 미친 영향들을 기록해 두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스톤에 있던 과학자들과 군 관계자들이 이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군 쪽에서는 즉각적인 경계태세를 원했어요. 웨이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명백한 안보 위협이었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 특히 패트리샤와 같은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노스크의 존재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적이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웨이가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증거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통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인간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훨씬 깊은 곳에서 이 구조물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했어요. 노스크에 대한 논의가 깊어지면서 또 하나의 이름이 점점 더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르제노프스키, 웨이를 열었던 그 가테우나 엔지니어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맥락에서 코르제노프스키는 단순히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노스크의 위협이 감지되고 웨이의 물리적 이상 현상이 보고되면서 연구자들은 코르제노프스키가 남긴 기록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기록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코르제노프스키는 웨이를 만들 때 그것이 단순한 이동 통로 이상의 것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웨이의 물리적 구조 속에 일종의 의도를 심어두었어요. 웨이는 단지 공간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연결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웨이는 복수의 시간선들, 즉 서로 다른 선택을 한 우주들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단지 설계 의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현되어 있다는 사실을 코르제노프스키의 기록이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웨이의 가장 위험한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노스크가 웨이를 통해 접근해 오는 것은 단순한 공간적 침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선들 사이의 균열을 이용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가테우나가 노스크와 벌인 갈등의 본질은 영토를 둘러싼 싸움이 아니라 어떤 미래를 선택하느냐를 둘러싼 싸움이었다는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스크는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웨이를 고정시키려 했고 가테우나는 그것을 막으려 했어요.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웨이 자체가 손상되었고 가테우나의 문명 역시 결국 소멸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기록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해석이 맞다면 지금 스톤에서 감지되는 노스크의 신호들은 단순한 접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웨이를 다시 활성화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웨이가 활성화된 것을 감지한 노스크가 반응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스톤이 지구 궤도에 나타난 것, 웨이의 내부에서 감지되는 물리적 이상 현상들, 그리고 노스크의 신호,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은 우연이라고 보기에 너무 정교했어요. 코르제노프스키의 유산이라는 표현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웨이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모두 통제할 수는 없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웨이는 그를 넘어선 존재였습니다. 코르제노프스키가 설계한 것은 구조물이었지만 그 구조물이 실제로 작동하면서 만들어내는 결과는 어떤 단일한 문명도, 어떤 단일한 의도도 완전히 장악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노스크라는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연구자들은 코르제노프스키가 왜 그토록 정교하게 웨이의 내부 구조를 설계했는지, 그 안에 어떤 대비책을 숨겨두었는지를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추적의 중심에 패트리샤가 있었어요. 수학자로서의 그녀는 웨이의 물리적 구조 속에 담긴 수식들을 다른 누구보다 빠르게 읽어낼 수 있었고 코르제노프스키가 남긴 설계 기록의 언어가 결국 수학의 언어라는 것을 직관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노스크의 신호가 더 선명해질수록, 그리고 웨이 안의 이상현상이 더 빈번해질수록 패트리샤는 자신이 해독해야 하는 것이 단순히 외계 문명의 기록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더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쩌면 해답이기도 했어요. 코르제노프스키는 언젠가 누군가가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경고 안에 길을 함께 새겨두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챕터 9. 패트리샤의 선택, 수학과 운명의 교차점. 패트리샤가 마침내 그 방정식에 도달한 것은 깊은 밤이었어요. 웨이의 7번째 챔버, 코르제노프스키가 설계한 기하학적 구조물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해당하는 그 공간에는 빛이 이상하게 굴절되고 중력이 미묘하게 뒤틀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패트리샤는 그 느낌을 며칠 전부터 알아채고 있었어요. 수학자의 감각이란 때로는 몸 전체로 오는 것이어서 그녀는 공간이 말하는 언어를 피부로 먼저 읽고 나서야 수식으로 옮기곤 했거든요. 그날 밤 그녀의 손끝이 멈춘 건 코르제노프스키의 설계 기록한 귀퉁이에 새겨진 아주 작은 기호들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식처럼 보였어요. 인간의 언어도 아니고 가테오나의 표기 방식과도 달랐거든요. 그런데 패트리샤는 그것을 수학적 축약 표현으로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축약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조건문이었습니다. 코르제노프스키가 웨이 안에 심어놓은 아주 특정한 상황에서만 활성화되도록 설계된 조건 분기였어요. 웨이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지를 내장한 구조물이었어요. 코르제노프스키는 웨이를 만들면서 동시에 웨이를 닫을 수 있는 방법을 그 안에 새겨두었거든요. 하지만 그 방법은 누군가가 특정한 수학적 이해에 도달했을 때만, 정확히는 웨이의 기하학 전체를 하나의 통합된 언어로 읽어낼 수 있을 때만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패트리샤는 그 문턱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을 열면 어떤 선택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제 막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는 참이었습니다. 웨이를 닫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패트리샤는 천천히 이해해 나갔어요. 그것은 단순히 문을 잠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웨이는 다중우주의 가지들 사이에 뚫린 통로였으니까요. 그것을 닫는다는 건 어느 특정 시점에 현실을 선택하고 나머지 가능성들을 영구히 차단하는 행위였어요. 노스크가 웨이를 통해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면 웨이 자체를 봉인해야 했는데, 그 봉인은 동시에 지금 이 스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는 길, 지구로 가는 길, 그리고 웨이를 통해 이루어진 수천 년의 인류 역사와 연결된 모든 실마리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패트리샤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수식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다른 종류의 계산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수학이 아니라 인간의 무게를 재는 계산이었어요. 스톤 안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테오나의 후손들이 있었고, 지구에서 온 연구자들이 있었고, 미래의 인류가 쌓아 올린 문명의 흔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웨이 너머에는 노스크가 있었습니다. 노스크에 대해 패트리샤가 파악한 것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웨이를 통로로 삼아 번성한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번성이 너무 커져서 통로 자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지배였어요. 아니, 지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동화였습니다. 노스크는 웨이를 통해 연결된 모든 문명을 자신들의 구조 안으로 흡수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각 문명의 고유한 언어와 역사와 선택들은 사라질 것이었어요. 패트리샤의 세계도, 가테우나의 기억도, 그 모든 것이 노스크라는 거대한 하나로 녹아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웨이를 닫으면 그것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코르제노프스키의 조건문에는 시간적 제약이 달려 있었거든요. 웨이의 기하학적 공명이 특정 주기에 맞춰 정렬되는 순간에만 봉인이 가능했어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동시에 노스크의 침투가 완전히 현실화되기 직전의 창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일찍 행동하면 봉인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너무 늦으면 노스크가 이미 웨이 내부로 진입해 있을 것이었고, 그렇게 되면 어떤 봉인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패트리샤는 그 창이 얼마나 좁은지 계산하면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수학자로서의 삶 동안 그녀는 항상 숫자가 주는 명료함을 사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수식으로 환원될 수 있다면
거기에는 감정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 눈앞의 수식은 너무나 명료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명료함이 두려웠습니다. 수식이 틀렸으면 했는데 수식은 틀리지 않았거든요. 가장 먼저 그녀의 마음에 떠오른 것은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결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기술적으로 웨이의 봉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순간 이 챔버 안에 그녀 한 사람뿐이었거든요. 그것은 코르제노프스키가 의도한 것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설계자는 이 선택이 집단의 합의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집단은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논쟁하는 동안 창이 닫힐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코르제노프스키는 이 선택을 수학의 언어로 봉인해 두었고 그 언어를 읽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에게 결정을 맡긴 것이었어요. 패트리샤는 눈을 감았습니다. 웨이의 챔버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그녀는 뭔가를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느꼈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웨이의 구조 전체가 아주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거든요. 공명 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그 창이었어요. 그녀의 손이 수식 앞에서 멈췄습니다. 봉인을 실행하는 수학적 연산은 단순했어요. 복잡한 건 수식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행위가 가져올 결과였습니다. 웨이가 다치면 스톤은 영원히 지구 궤도를 떠돌게 될 것이었어요. 이미 돌아갈 길을 잃은 사람들은 더 이상 어디로도 갈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웨이를 통해 연결되어 있던 미래 인류의 문명, 가테오나가 건설한 수천 년의 역사,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패트리샤도 알 수 없었어요. 어쩌면 그 역사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웨이가 없는 세계에서는 가테오나의 역사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웨이를 닫지 않는다면 노스크가 들어올 것이었어요. 그리고 노스크가 들어오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지구도, 스톤도, 가테오나의 기억도, 패트리샤 자신도 노스크라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에 흡수되어 사라질 것이었어요. 두 가지 선택지는 모두 상실이었습니다. 다만 그 상실의 종류가 달랐어요. 하나는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었고 하나는 현재를 포기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코르제노프스키는 그 선택을 패트리샤에게 남겨두었습니다. 수식을 읽을 수 있는 자가 곧 선택을 해야 하는 자라고 설계 기록의 마지막 줄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아니, 쓰여 있었다기보다는 그렇게 읽혔습니다. 수학의 언어는 때로 침묵 속에서 가장 크게 말하는 법이니까요. 패트리샤는 눈을 떴어요. 그리고 수식 앞에 손을 얹었습니다. 공명이 정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고 챔버의 벽이 아주 미세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웨이가 숨을 들이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역사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인류의 어떤 교과서에도 어떤 기록에도 이 순간은 기술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기록이 존재하는 현실 자체가 달라질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패트리샤는 세 번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수식이 그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어요. 수식을 넘어선 어딘가에서 코르제노프스키가 정말로 숨겨두었던 마지막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웨이를 닫는 것도 아니었고 노스크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불확실하고 그래서 훨씬 더 인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챕터 10 결전 스톤의 운명과 지구의 미래. 세 번째 가능성이란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이었어요. 웨이를 닫는 것도 아니고 노스크를 그냥 통과시키는 것도 아니라 웨이 그 자체를 재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르제노프스키가 설계한 원래 구조 속에는 아주 깊숙한 곳에 웨이의 경로를 아예 새로 정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것은 웨이를 끄는 것도 아니고 켜는 것도 아니라 웨이가 연결하는 시공간의 좌표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어요. 노스크가 들어오려는 그 출구를 닫아버리되 동시에 다른 무언가를 열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무언가가 무엇인지를 수식은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가능성으로서만 존재했습니다. 계산이 완전하지 않은 영역, 즉 코르제노프스키 자신도
답을 알지 못한 채로 남겨둔 여백이었거든요. 패트리샤는 그 여백 앞에서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썼어요. 수식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녀 자신의 수학으로 빈칸을 채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논리가 아니라 일종의 도박이었어요. 증명할 수 없는 방향으로 걸음을 내딛는 것, 수학자로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패트리샤 바셈은 수학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때때로 증명되지 않은 것을 향해 걷는 존재니까요. 그 순간 스톤 전체가 반응했습니다. 챔버의 벽에서 빛이 번졌고 제7 챔버 전체에 공명음이 퍼져나갔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스톤을 탐사하며 이 구조물과 교감해온 가테오나 문명의 존재들이 이 진동을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웨이와 함께 살아온 존재들이었고 웨이의 언어를 몸으로 읽는 방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패트리샤가 무엇을 하려는지 정확한 수식을 몰라도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테오나의 결정은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그들에게는 오랜 내부 논쟁이 없었습니다. 사실 논쟁은 이미 수세기 동안 이루어져 왔거든요. 노스크의 위협이 최초로 확인되었을 때부터 가테오나 문명은 한 가지 질문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단지 살아남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답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만 그것을 실행할 순간이 언제인지를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가테오나의 지도자들은 알아차렸어요. 그들은 스톤의 심층 구조에 접근하는 고유한 방식을 통해 패트리샤의 작업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일종의 매개체로 사용했습니다. 웨이와 오랜 시간 공명해온 그들의 신경계가 수식의 빈칸을 메우는 데 살아있는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은 가테오나 문명이 할 수 있는 가장 극적인 헌신이었고 그리고 아마도 가장 위험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웨이의 재설정이 성공하면 가테오나 문명이 수천 년간 스톤 안에 구축해온 모든 것이 초기화될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쌓아온 기억의 저장소, 그들의 역사가 새겨진 공간적 구조, 웨이와 교감해온 모든 축적된 경험들이 한순간에 소거될 수도 있었어요. 그것은 죽음과는 달랐습니다. 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흔적이 사라지는 것이었거든요. 어쩌면 그것이 죽음보다 더 깊은 상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테오나는 선택했어요. 망설임 없이, 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게요. 그 선택의 무게를 완전히 알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테오나가 수세기 동안 준비해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패트리샤의 손 옆에서,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웨이의 재설정을 함께 밀어붙이기 시작했어요. 한편 노스크는 이미 웨이의 입구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노스크,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들은 단순한 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우주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시공간의 가능성을 착취하는 방법을 진화시킨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스톤과 웨이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생존의 도구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접근은 공격적이면서도 동시에 절박했습니다.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쓰려는 것이었거든요. 그 차이가 오히려 더 복잡한 위협이었어요. 순수한 파괴라면 막으면 그만이지만 사용하려는 의지는 훨씬 더 집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니까요. 노스크의 선발대가 웨이의 입구 경계에 도달했을 때 스톤에 있던 지구인 팀들도 이것을 감지했습니다. 가렛 밀레이와 그의 팀, 러시아 팀, 그리고 나중에 합류한 과학자들까지 모두가 제각기 다른 위치에서 동일한 진동을 느꼈어요. 경보 시스템이 울리는 것과는 달리 이건 몸으로 느껴지는 경고였습니다. 스톤이 말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가렛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는 군사 지휘관으로서의 본능과 수십 년간 쌓아온 판단력을 총동원해서 스톤 내부에 있는 인원들을 재배치했습니다. 일부는 제7 챔버를 향해,
일부는 노스크의 진입로가 될 수 있는 지점들을 막기 위해 움직였어요. 그것이 물리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면서 가렛은 패트리샤를 생각했어요. 그 젊은 수학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는 알 수 없었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만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제7챔버에서 패트리샤는 마지막 수식을 완성하려는 찰나에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어요. 가장 격렬한 결정의 순간에 찾아오는 그 종류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생각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오히려 잠잠해 보이는 그 상태였거든요. 그녀는 수식의 마지막 항을 채워 넣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스톤 전체가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웨이가 반응했어요. 하지만 기대했던 방식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노스크의 진입 경로가 닫히는 동시에 웨이의 다른 부분이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이것이 패트리샤가 계산한 그리고 계산하지 못한 부분의 경계였어요. 수식이 예측한 것은 노스크의 경로를 차단하는 것까지였는데 그 이후에 열린 것은 수식 밖의 영역이었습니다. 코르제노프스키의 여백이 채워지는 순간 그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나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스톤 안에 있던 사람들 중 아무도 즉각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웨이에서 느껴지는 질감이 달라졌다는 것을 모두가 동시에 감지했어요. 그리고 가테우나 문명의 존재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재설정이 아니라는 것을요. 웨이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무가 가지를 치는 것처럼 웨이가 스스로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그 움직임 자체가 살아있음의 증거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가테우나가 예측했던 대로 스톤 내부의 일부 구조가 초기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간 그들이 쌓아온 기억의 공간들이 빛을 잃어가고 웨이와 교감하던 특정 지점들이 조용히 닫혀갔어요. 그것은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조용해서 그 조용함 자체가 비통했어요. 오래된 것들이 사라질 때는 항상 그렇게 조용하니까요. 그리고 패트리샤에게도 대가가 찾아왔습니다. 웨이의 재설정 과정에서 수식의 매개체가 된 그녀의 신경계는 그 과정을 그냥 통과하지 못했어요. 마치 번개가 피뢰침을 통과하듯 웨이의 재설정 에너지가 패트리샤를 통해 흘러갔고 그것은 그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온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변했거든요. 그녀가 수학을 보는 방식이,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이전과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그 순간 그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야, 한참 나중에야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종류의 변화였거든요. 노스크의 선발대는 차단되었어요. 웨이의 재설정이 완료되면서 그들이 진입하려 했던 경로는 더 이상 그들의 우주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폭발이나 충돌 같은 극적인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냥 길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존재하던 연결이 다른 방향을 향하기 시작하면서 노스크가 알고 있던 좌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웨이는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스톤은 지켜졌습니다. 지구 궤도에 있던 스톤의 상황이 안정되었다는 신호가 전해졌을 때 지구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군사 및 과학기관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보내지 않은 신호를, 자신들이 프로그래밍하지 않은 패턴을 받고 있었습니다. 스톤 내부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바뀌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만 그것이 위협인지 기회인지를 즉시 판단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즉,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기다렸어요. 스톤은 지구 궤도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달라진 스톤이었거든요. 웨이의 재설정 이후
스톤의 내부 구조는 완전히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챔버들은 닫혀 있었고 일부 경로들은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앞으로도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스톤은 여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 있었습니다. 가렛이 제7 챔버에 도달했을 때 그는 패트리샤가 벽에 기댄 채로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눈도 뜨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이 보고 있는 것이 이 방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를 가렛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순간의 말이 얼마나 작은지를 그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패트리샤는 결국 가렛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이랬습니다. 세 번째 길이 있었다고요. 가렛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묻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은 그 답을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살아 있었고 스톤은 그 자리에 있었고 웨이는 새로운 방향을 향해 조용히 열려가고 있었으니까요. 가테오나 문명의 존재들은 자신들이 잃은 것들을 헤아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숫자로 셀 수 있는 종류의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의 공간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그 기억들을 살았던 존재들의 일부가 사라졌다는 것을 뜻했거든요. 그것은 슬펐습니다. 하지만 가테오나는 그 슬픔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슬픔은 상실이 진짜였다는 증거이고 그 상실이 진짜라는 것은 그들이 선택한 것이 진짜 선택이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웨이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재설정된 웨이는 이전처럼 단순히 두 지점을 연결하는 통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뭔가를 향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인지, 무엇을 찾아서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코르제노프스키가 설계한 여백, 그 답 없이 남겨진 빈칸이 이제 채워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어디로 이어질지를 앞으로의 시간이 말해줄 것이었어요. 챕터 11. 이온의 끝에서 열린 우주와 남겨진 질문들. 그렇게 해서 스톤 안에서의 긴 싸움은 끝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끝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서 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했으니까요. 패트리샤 바스케스가 웨이의 재설정을 마쳤을 때 스톤이라는 거대한 소행성 안의 공기는 마치 오래 참았던 숨을 내쉬는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전쟁의 소음이, 위협의 긴장이, 그리고 무수히 많은 선택의 갈림길들이 어느 순간 일제히 가라앉은 것처럼요. 패트리샤는 그 순간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녀는 나중에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커다란 강물이 드디어 제 방향을 찾은 것 같았다고요. 자신이 그 강물의 방향을 바꾼 것인지 아니면 그저 강물이 스스로 찾아가야 할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마지막 물꼬를 틔워준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물은 흐르고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고요.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충분했다는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 느껴지시죠? 수학 천재로서 웨이의 물리학과 씨름했던 시간들,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고집, 그리고 자신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미래의 존재들과 협력하면서도 끝내 인간으로서의 판단을 잃지 않으려 했던 그 긴장감들이 모두 그 한마디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가렛 올름스테드는 패트리샤 곁에 있었어요. 그는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군인이었지만 이 스톤이라는 공간에서 보낸 시간이 그를 단순한 군인 이상의 무언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처음 스톤에 발을 들였을 때 그는 미지의 것을 경계하고 측정하고 위협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 임무를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는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경계와 측정만으로는 닿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요. 패트리샤가 웨이의 수학을 이해하는 방식, 가테오나 존재들이 기억을 공간으로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수백만 년의 시간이 단 하나의 통로 안에 접혀 있다는 개념들이 모두 그가 훈련받은 방식으로는 완전히 포착할 수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더라도 이해하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이 이야기에 끝까지 살아있게 해준 힘이었어요. 지구로 돌아온 소식들은 천천히 전해졌습니다. 스톤 안에서 일어난 일들의 전말이 지구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알려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스톤이 단순한 외계 구조물이 아니라 인류 자신의 후손들이 만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안에 수백만 년에 걸친 인류의 역사가 통째로 담겨 있었다는 사실은 어떤 이들에게는 경이로움이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불안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멀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멀리 가면서 우리 자신을 그토록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지 아니면 두려운 일인지를 단번에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복잡한 감정들 속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구는 살아남았어요. 핵전쟁의 상처는 깊었고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었지만 지구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리고 살아남아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증거요. 물론 그 미래의 인류가 만들어낸 것들이 얼마나 경이롭고 또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지금의 지구 사람들은 겨우 그 첫 번째 장면만 목격한 셈이었지만요. 가테우나 문명의 존재들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오해받기 쉬운 존재들이거든요. 그들은 인간의 후손들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만큼 변해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몸을 버리고 정보의 형태로 존재하는 방식, 기억을 공간으로 구현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수백만 년의 시간을 넘어서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인식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그들을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이 이야기에서 결국 한 일을 보면 그들은 놀라울 만큼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억을 소중히 여겼어요. 상실 앞에서 슬퍼했고 선택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존재, 즉 지금의 지구 인류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했어요. 완벽하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 시도 자체가 의미 있었습니다. 가테오나가 결국 기억의 공간들 일부를 희생하면서까지 웨이의 재설정을 허용했던 것은 미래의 가능성이 과거의 보존보다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였어요. 그 판단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지금 당장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 어린 선택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그리고 진심 어린 선택은 설령 결과가 불완전하더라도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노스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겠어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존재가 바로 노스크였어요. 그들은 가테우나에서 갈라져 나온 존재들이었고 웨이의 에너지를 독점하고 지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악한 존재들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들도 자신들 나름의 생존 논리를 갖고 있었거든요. 수백만 년의 시간을 살아오면서 그들이 선택한 방향이 우리의 눈에는 파괴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유일하게 합리적인 방향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선택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존이 다른 존재들의 파멸 위에서만 가능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생존이 아니라 지배이고 지배는 연결이 아니라 단절을 만들어내거든요. 노스크가 웨이의 재설정 과정에서 차단된 것은 그들이 나쁜 존재들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선택한 방향이 웨이가 향해야 할 방향과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웨이는 연결을 위한 것이었어요. 가능성을 위한 것이었고 만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스크가 원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통로를 원한 게 아니라
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재설정된 웨이는 그들에게 닫힌 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처벌이라기보다는 방향의 일치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패트리샤는 지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녀는 지구에서 보내져 왔고 지구의 인류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지구의 위기를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결국 스톤 안에 웨이의 안쪽에 머물기로 선택했어요. 왜였을까요? 그녀 자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이미 지구로 돌아가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다고요. 물론 그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었어요. 기술적으로는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녀는 진짜로 돌아갈 방법을 잃어버린 것이기도 했어요. 웨이의 수학을 이해하고 가테우나의 존재 방식을 경험하고 시간의 복수성이라는 개념 안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지구의 단선적인 시간과 물리적인 공간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스스로를 좁은 공간에 가두는 일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것이 나쁜 선택이라는 게 아니에요. 지구로 돌아간 가렛도, 돌아간 다른 사람들도 그들이 선택한 방향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패트리샤에게는 웨이 안쪽이 더 자신에게 맞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그곳에서 계속 수학을 했을 거예요. 웨이가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그녀가 그녀인 이유였으니까요. 코르제노프스키라는 이름을 다시 떠올려 볼게요. 스톤의 7번째 챔버, 그 무한히 긴 통로의 설계자였던 코르제노프스키는 이 이야기에서 직접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백만 년 전의 존재이거나 아니면 인류의 미래에서 왔거나 아니면 그 경계 어딘가에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의 설계는 이 이야기 전체에 걸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웨이를 단순한 공간 이동 장치가 아니라 성장하고 자라나는 구조물로 만든 것, 끝을 닫아두지 않고 열어둔 것, 그리고 어떤 존재가 무슨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더라도 결국 더 넓은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설계한 것이 그의 가장 위대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노스크가 웨이를 무기로 사용하려 했을 때도, 지구의 군사력이 스톤을 위협했을 때도, 그리고 가테오나가 기억의 보존과 미래의 가능성 사이에서 갈등했을 때도 웨이는 결국 더 넓은 방향으로 자신을 열어갔어요. 마치 코르제노프스키가 수백만 년 전에 그 모든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요. 물론 그가 정말로 예상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가 설계에 충분한 여백과 유연성을 남겨두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여백이 이 이야기의 모든 인물들에게 선택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온이라는 소설이 결국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저는 그것이 인류의 분기에 관한 이야기라고 느껴요. 같은 씨앗에서 출발했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라난 존재들, 지금의 지구 인류와 가테오나와 노스크와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수많은 다른 인류들이 모두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왔다는 것, 그런데 그 뿌리가 같다고 해서 같은 운명을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이요. 분기는 비극이 아닐 수 있어요. 분기는 가능성이 살아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온은 분기가 고립을 의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이야기예요. 웨이는 그 상징이었습니다. 아무리 다른 방향으로 자라난 존재들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 연결이 서로를 동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요. 패트리샤가 웨이 안에 머물기로 한 선택도 그 맥락에서 읽힐 수 있어요. 그녀는 지구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지구를 등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두 세계를 잇는 통로 자체가 되기로 한 것에 가까웠어요. 그레그 베어는 이 소설에서 엄청나게 많은 개념들을 쏟아냈어요. 다중우주, 시간의 복수성, 물리적 몸을 초월한 존재 방식, 무한히 긴 공간 통로, 수백만 년에 걸친 문명의 역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한 인간의 수학적 직관 같은 것들이 이 소설 안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모든 복잡한 개념들이 결국 아주 단순한 질문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그 여정에서
서로를 잃지 않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요. 패트리샤 바스케스가 웨이 안에서 계속 수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온이라는 소설도 그 질문에 완전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좋은 질문들을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그 질문들은 이온의 속편인 이터니티로 이어졌습니다. 웨이가 향하는 곳, 그리고 그 끝에서 인류가 마주하게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곳에서 계속되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이 순간, 이온이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하나의 마무리를 맞이합니다. 스톤은 지구 궤도 어딘가에 있었고, 웨이는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으며, 패트리샤는 그 안에서 여전히 무언가를 이해하려 하고 있었어요. 가렛은 지구의 공기를 마시며 살아있다는 것의 무게를 새롭게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가테오나는 사라진 기억의 공간들 앞에서 슬퍼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웨이의 끝은 여전히 열려 있었어요. 어디를 향해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열려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열린 끝이란 아직 쓰이지 않은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니까요.